처리요. 경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좌파 언론의 망상적 선전선동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요 야당을 비롯한 좌파 언론의 망상적 선전선동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자신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로 보이지만 끊임없이 망상적 구판을 벌이는 저급한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지난 19일 좌파 언론인 MBC의 보도를 필두로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군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영연백 구입을 두고 비상계엄과 관련지어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특정 좌파 언론과 합작해 보도하고 일제히 선전선동에 나선 배경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당과 좌파 언론의 이러한 저급하고 흉측한 행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 선전선동 역시 그런 망상적 거짓 구판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이들의 주장은 작년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연백이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어나는 것과 평소 보유량보다 많은 3,114개를 구입한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중기 계획에 따라 공식 업무를 수행해온 군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음해이자 모략입니다. 육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22년 합참 영연백 신규 비축 품목 선정 지침에 의거 전시 소요를 2428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2024년부터 비축 소요를 조달해 평년 대비 조달량이 증가했고 2024년 12월 11일에 납품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2년 합참의 지침에 의거 2428 중기계획에 반영돼 납품된 것을 두고 망상적 음모론을 유포하는가 하며 한국판 킬링필드를 운운하며 일제히 비난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 대남 선전이나 청주 간첩단 및 민주노총 간첩들의 대남 공작 활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2년에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과 정당은 자신들이 기획한 망상적 가짜뉴스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려는 비상식적이고 흉측한 내란 선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탄핵이 각하될 경우에 대비해 제2차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밑박갈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좌파 언론의 이러한 모략과 선전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 차려. 네. 의원님 이걸 좀 올리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걸 좀 약간 올렸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갑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올라가던데요?
이걸로 그냥 조정하면 되나요? 네. 반대로 주세요. 반대. 좀 퍼져 있으세요. 지난번이니까 다 몰려 있던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나와요.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 간 연금개혁에 관해서 특히 모수개혁 부분 관해서 약간의 합의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모수개혁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연금개혁위원장으로서의 제 판단이고, 관련해서 연금연구회가 있고 국민연금 청년행동이 있는데, 연금연구회 교수님들, 연구자들 또 은퇴자들끼리 모여 계신 연금연구회에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보사연에 오래 근무하셨던 우리 윤성명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도 하실 거죠? 네. 예. 국제교류 이사를 맡고 계시는 김학주 교수님께서 입장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성명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연구회 리더 윤성명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세대로 구성된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 NGO와 시민들이 모인 재능 기부 형식의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이 불가능한 우리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뭉쳐진 연구 모임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청년과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연금연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것으로 보이는 소득대 체율 43%, 보험료 13%안 또는 그와 거의 유사한 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 체율 40%, 보험료 17% 조합을 채택할지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려워서입니다. 특히 소득대 체율을 일시에 10%포인트나 삭감하는 아니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상상하기조차도 싫을 소득대 체율 30%, 보험료 12% 조합을 채택할지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5차 국민연금 공식 추계 결과입니다.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2070년 부가방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이 수치에 기반이 되는 건 지금 소득대 체율 40%에서 10%포인트를 더 낮춘 30%까지 낮추고 보험료를 12%까지 올릴지라도 부가방식 보험료가 2070년에 26.5%, 지금 우리 회원행 9%에 거의 3배에 달한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추계 결과입니다. 그런데 타협안으로 거론되는 소득대 체율 43%, 보험료 13%안을 채택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2060조 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인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당장 21.2%까지 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억지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통과시킬 것 같은 소득대 체율 43%, 보험료 13%안은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다 보니 재정 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에 미적립 부채가 6,159조 원, GDP 대비로는 119.2%로 급증하고
2095년이 되면 미적립 부채가 4경 2032조 원, GDP 대비로는 311.4%까지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 소득 대체율 43%, 보험료 13%를 실행에 옮길 경우 70년 후에 국민연금 2055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 매년 적자가 쌓이는 금액의 합계인 누적 적자가 4천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수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앙 또는 엄발의 오줌 누기 그 자체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자동 조정 장치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운영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동 조정 장치 기본 정신은 세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 조정 장치는 재정 안정을 일부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고통 대부분을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요 OECD 회원국들처럼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즉 국민연금 이해 관계자들이 똑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내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계약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계약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조항 도입이 그럴싸하게는 들리나 현재 연금 계약을 주도하고 있는 586 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서 그러합니다. 먼저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법조항입니다. 2000년대 초 도입된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으로 인해서 올해 즉 2025년 한 해만 국민 세금으로 약 10조 원의 적자를 메꿔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보장 조항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급보장 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걷어서 연금 주면 된다고들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낼 겁니까? 연금 지급보장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들은 지난 27년 동안 정작 자신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포인트조차 올리는 것조차도 반대해왔던 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뻔뻔한 모습을 보고서는 벼룩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낯짝을 내밀기조차 힘들겠다고 토로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작 보험료 3%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서 자기들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10년 동안이나 월급 대비 70%나 되는 엄청난 수준, 즉 소득 대체율의 연금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세대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자기들 받을 연금 몫을 챙기겠다고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까지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급보장법 만들어놨으니 청년층과 미래세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대들도 우리처럼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말입니다. 자동조정장치, 그것도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호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긴급 상황에서의 산소 호흡기일 뿐입니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은 오히려 미래세대를 더 힘들게 하는, 아니 우리 국민연금을 회복이 불가능한 제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연금연구회가 천명하는 바입니다.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 구조개혁 논의에서 합의 조항을 넣는 조건으로 출산 크레딧 확대를 교환하는 바터식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안정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 연금 개혁안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추가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크레딧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출산율 증가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현 세대가 생색을 내면서도 부담은 후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높은 사교육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유층일수록 다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크레딧 확대는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청년층은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고 세대 간 부담 형평성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세대의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개혁이 아니라 세대 착취를 공식화하는 퇴행적 결정입니다. 여야는 어떤 논리와 기준으로 합의안이 재정 안정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추후 연금 개혁이 발표될 때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남기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없는 연금 제도는 기후 변화와 연료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금 재정은 감당할 수 없는 적자로 빠지게 되고 결국 연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조개혁 논의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보다 앞서 왜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 진영 사람들의 요구만 들어주고 나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숨은 속내가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모수개혁 개편안과 함께 자동 조정 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는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지급하려면 실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지급 보장 조항이 있어도 연금은 줄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만 더 커질 뿐입니다. 정치권과 기성세대 일부는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을 반대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만행위입니다. 지급 보장 조항을 도입하려면 그에 따른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부터 먼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해 심각한 이중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한다면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더욱 박탈될 것입니다. 그간 OECD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년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할 경우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을 1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는 연금 개혁이 출산 크레딧, 지급 보장 및 정년 연장 주장과 맞물려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강력히 경계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논리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치적 흥정에 기반한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 해결책 없이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다시는 연금 개혁이 여야 간 정치적
표 계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이 망부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즉시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세상에 계신 선조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준엄한 시대적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는 김건희야말로 IS와 같은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지난 1월 15일 내란숙에 윤석열이 체포된 후 김건희가 경호처를 찾아가 장시간 극노하며 했다는 말들입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내란 일당들의 행태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커다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하여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들의 졸개 김성훈과 이광우는 정말로 기관총까지 난사하며 유혈 사태를 불사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광우는 기관총 2정을 꺼내 배치하라고 지시했고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까지도 내렸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고 김건희는 총 안 쏘고 뭐 했느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대상은 각각 국회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던 경찰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과 재구속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 똑같은 내란숙의 김건희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명백한 총기 사용 지시 친위 쿠데타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몸조심하라는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긴급 기자 간담회까지 자처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는 그야말로 비겁하고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 배우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 경호처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맞서 내란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란을 미리 알았던 여인영과 이광우를 넘어서 KBS 등 내통한 공범들까지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작년 12월 3일 내란 당일날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니 기사를 위한 자료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이들은 이미 내란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구속되지 않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계엄 선포 2시간 전부터 챗 GPT에서 계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국무위원 대다수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계엄 관련 소식을 들었다는데 경호처 간부는 먼저 알고서 역시 이미 내란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감옥을 탈출해서 유유하게 김치찌개 만찬을 즐기며 관저 정치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 무도하고 끔찍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신속히 윤석열부터 파면하고 다시 수감하여 내란 공범과 졸개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거듭 신청된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영장 또한 이번에는 당연히 발부되어 집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BS가 언급된 것 또한 처음이 아닙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일찌감치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KBS 내부에 처음부터 내통하고 있던 자들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KBS를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암약했던, 그리고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 모두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요, 지기현 그리고 최상목 심우정 탄핵과 관련해서 국회 청원 이후에 대한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요,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세종강물, 민대련, 대경 파란, 부산 당당, 민경래 등 6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일동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경 파란 운영진을 맡고 있는 박대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 강물 공동대표이신 김명미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 강물 공동대표이신 한은영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민훈 대표이신 정윤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동일체 3인 즉시 탄핵으로 민주공화국 국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민주공화국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윤석열과 내란 도당이 12.3 친위 쿠데타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오늘로 벌써 108일째입니다. 그날 밤 우리 국회의원들과 민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장갑차와 총뿌리의 맨손으로 맞서 반란군의 오명을 거부한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국회를 지켜냈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전포고 후 불과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환호했습니다. 시대착오적 쿠데타 만행에 불붙은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여당 국민의힘을 압박해 쿠데타 12일째인 12월 14일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국회 가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비로소 내란 수계를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치며 다시금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3년도 너무 길었던 윤석열의 총체적 국정 실패 종집을 찍고 국정을 안정시켜 차기 대통령의 원활한 정권 인수를 준비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도리어 윤석열의 폭정을 그대로 이어받는 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 공모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 위법한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임명과 헌법재판관 임명의 의무 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뒤를 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국권의 국회 의결 법안의 위헌 우려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급기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위헌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을 능멸하고 내란도당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도 불협화음이 불려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법원이 위법 행위로 판결한 방통위 2인 체제로 정권의 언론 탄압, 통제를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4대4로 기각했으며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버리고 검찰 독재의 도구를 자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부실수사 불기소한 서울중앙지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3인의 탄핵은 8인 전원일체로 기각했습니다.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전원일치 위헌 판결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행보로 우리 민주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친위 쿠데타 군사반란 형사재판의 중책을 맡은 지기현은 어처구니 없게도 부장판사의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 형사소송법상 날짜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된 구속기간을 전례 없는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엄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현행범을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석방해버린 법술사 지기현의 만행은 내란 우두머리의 증거인멸과 제2, 제3의 내란 획책 우려의 우리 시민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아닌 사리사욕을 쫓아 법술사로 내란도당에 부역한 지기현에게는 그 어떠한 판결도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잠시나마 내란 수사의 역할을 기대했던 검찰 또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은 원죄를 덜기 위해서라도 내란 도당 수사에 전력하기는커녕 비화폰 서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청구를 3번이나 기각하며 내란 도당을 옹호하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법술사 쥐기현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심우정 검찰청장이 직접 불법적인 수사 지휘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함으로써 스스로 친위 쿠데타 군사 반란의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 윤석열 내란 도당의 핵심 세력임을 자인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극우 파시즘에 세뇌된 소수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의 맹목적 지지체에 내란 옹호의 혈안이 된 제2다수당 국민의힘의 작태는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 국민이 준 국군 통수권을 들어 감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과 무고한 시민들의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풀려나 관저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믿기 힘든 현실에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더할 수 없는 분노로 내란도당을 심판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 최상목의 즉시 탄핵을 요구합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헌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친위 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 현행범으로 탄핵된 특수 상황에서 최상목은 국정안정과 헌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도 신중히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낭발하며 국회와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내란도당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즉시 최상목을 탄핵, 국정에서 배제하여 조속히 내란 진압을 마무리하고 국정안정을 도모해 주십시오. 또한 검찰청 수장 심우정의 즉시 탄핵을 요구합니다. 심우정은 불법적인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특수부의 즉시 항고를 독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도리어 불법적인 수사 지휘로 즉시 항고를 포기해 사실상 윤석열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친위 쿠데타 군사 반란의 엄정한 수사를 결정적으로 방해해 내란 진행의 위험을 방기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즉시 심우정을 탄핵해 12.3 친위 쿠데타 군사 반란의 수사와 공소에 임할 모든 검사와 수사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판사의 길을 포기한 법술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G귀현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형사소송법을 농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제멋대로 결정한 G귀현은 이미 판사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즉시 G귀현을 탄핵하여 12.3 친위 쿠데타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들을 일개 법술사가 아닌 헌정소의 의지가 뚜렷한 진짜 판사에게 맡겨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사님들께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가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전 세계가 함께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의 머리는 이미 민주공화국 헌법정신과 주권자 시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 파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을 사병화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친위 쿠데타 군사반란은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중죄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죄과는 박근혜 국정농단 죄보다 100배 분명하고 1000배 무거움을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사실을 이제 민주공화국 헌법의 최후 수호자이신 헌법재판관들께서 만장일치로 만천하에 밝혀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 헌법에 등 돌리고 권력자의 편에서는 참사가 다시는 없을 것임을 헌법 정신을 배반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부역하는 치욕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헌법재판관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임을 오늘 확인시켜 주십시오. 민주공화국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헌법재판관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킵시다. 2025년 3월 20일 세종강물 민민훈 부산당당 대경파란 민경래 5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 일동. 부산당당 기자회견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등의 고위공직자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친위 내란 세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통해 주권을 가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며 내란을 방조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음에도 법은 오직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작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법 위에서 군림하며 면죄부를 받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엄격한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를 넘어 법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이 명백한 증거가 흘러넘치는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하여 부산당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등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헌법을 어기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공직자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으며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탄핵을 통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둘째, 내란 동조 세력을 용납할 수 없다. 내란을 방조하고 친위 내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셋째,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불법과 폭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위헌, 위법, 내란 세력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독재와 폭정의 길에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에 부산당당은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등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가 신속히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20일 헌정수호를 위한 부산당당 일동.
민민훈에서 국회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 쥐기현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상위 기관인 줄 아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십시오. 특히 틈만 나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최상목의 탄핵은 공무원의 법 위반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가 할 소리입니까? 이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법제도 파괴 행동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 주시고 지기현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도 반드시 탄핵을 해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외칠까요? 제가 이거 위에 하니까 해주세요. 헌정 파괴 세력 탄핵하라.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자, 서세요. 더 추가로 오신 분 없지? 다시 왔어요?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산자위원들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국정공백의 혼란을 틈타 산업자원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알박기 인사가 대놓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헌재 판결에 쏠려 있는 혼란을 틈타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노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보고드리고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엄중 경고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립니다. 허종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세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에 김동화 의원님의 발언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상태에서 측근 챙기기,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12.3 불법개혁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상태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기는커녕 측근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외치는 동안 윤석열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자리를 친윤 인사들로 채우며 후속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적인 인사 강행은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만 13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1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시행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2월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가 무려 53건이나 게시됐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급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내란 대행 최상목은 헌재 판결로 즉시 해야 할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는 위헌적 행동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인사의 문제입니다. 올해 1월 20일에 임명된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원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지냈다. 2월 5일 임명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유력한 인사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의원이며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 후보로는 장제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1월 말로 임기가 만료돼 3월 5일까지 기관장을 공모했고 10여 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여당 출신 정치인이 낙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사정도 다르지 않다. 2월 28일 취임한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 특별 고문 역할을 맡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공영 홈쇼핑 상임감사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 인사가 앉았다. 내란으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측근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정권이 불안정한 과도기 상황에서 웬만한 인사는 중단하고 최소한의 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내란 사태 이후 더 공격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차기 정부 운영을 방해하고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마쳤다.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이 이제 와서 친윤 인사들을 공공기관에 심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다. 윤석열 정권이 할 일은 알박기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동. 감사합니다. 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알박기 인사는 과거 정권 말에 벌어졌던 알박기 인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고 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역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알박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이자 또한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알박기 인사 선임 절차에 관여한 자들 역시 직권남용이나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직권남용죄나 배임죄 또는 그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박기 인사 절차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부활 활성화 TF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함께했습니다. 먼저 함께해주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참여하셨고요.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우경입니다. 21대 때 박주민 의원님과 이용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상법의 충실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이 환경협을 비롯한 경제 8단체에서 제2요구를 건의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시 금융감독원과 경제단체 사이에서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그동안 논의를 좀 정리하는 입장문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가져온 게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회신을 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이 상법의 충실 의무가 어떤 유연성 문제가 아니라 입법 재량이다. 그리고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 입법 예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18일, 19일자로 보도자를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주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관한 참고사항. 이사 충실 의무 관련돼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 내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연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이 작년 자료도 있는데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정부 금융위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충실 의무를 하겠다고 상법 개정안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 경제 8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입장문 중에서 마치 충실 의무 조항이 들어오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선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가 뭐냐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하시면 안 된다. 정부에서 대법원에서 그리고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일들이 이걸 다 확인해주고 있는데 그와 배치되는 사실로 호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저희들의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께부터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어제 오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개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건의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건설적인 정책 논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2024년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도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호응하고 추진하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제단체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누구입니까? 한경업 소속 몇몇 기업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의 경우 2015년 구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약 2,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엘리엇 메이슨의 ISDS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약 2,3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편법 승계를 위해 구 삼성물산 주주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LG화학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적 분할 계획 공시 전날 LG화학의 시가총액은
48.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 LG화학의 시가총액은 17조 원,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은 83조 원입니다. LG화학 투자자들이 이유 없이 분노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최근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예전에는 중복 상장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논란이 되더라.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신뢰는 모른 척하고 엉뚱한 궤변으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사익 추구 의혹을 받는 기업들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는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을 보면 2022년 말 약 61조 9천억이었는데 24년 12월 157조 원으로 2년 사이 154%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은 지금까지 무슨 반성을 했으며 어떤 실효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2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은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회사의 조직재편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 주주 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 수단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먼저 찬성했고 대법원의 의견도 반영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을 찬성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법원 행정처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었다면 정부와 법원이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그런 반대는 없었습니다. 상법 개정이 이사의 도전적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것입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사가 자기 권한 내에서 경영사항에 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소 문제는 재계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실증적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 제기에 불과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경우에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남소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지난 약 20년 동안 총 16건의 소제기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24년 6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다시 뒤로 가는 건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관된 입장으로 상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발간된 경제정책 어젠다 2022라는 책에서 지배주주 또는 비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라도 선임해준 주주그룹의 지시를 따르거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이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고 현 정부 종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본시장 1,500만 참여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반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시스템 구축에 약 64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 개 기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규모로 대기업들도 합리적인 수수료만 낸다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주총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각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들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전자적으로만 개최되는 주주총회가 허용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전자주주총회만 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들의 질문권, 제한권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지적들이 있게 됩니다. 완전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바로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터널링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본 조달 수단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수단으로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곧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감사합니다. 아니 이 정도. 네.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20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소통위원장 전영기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장 김동아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민주파출소 방문 및 제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9시 기준으로 전일 678명이 방문했고 263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네이버가 44.11%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유튜브는 15.59%, SNS는 14.07%, 커뮤니티가 4.56%로 제보되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등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사이버 폭력을 유도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19일 오전 11시 53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땡땡 형배 여동생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SNS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문영배 재판관의 가족 이름이 포함된 2009년 경남도민일보 부음 기사와 이를 통해 찾은 것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개인 SNS 계정이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헌법재판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사이버 폭력을 조장하는 심각한 행위로 향후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은 약 1시간 뒤에 삭제되었지만 민주파출소는 이미 증거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7일에는 땡땡 헌법재판관 집주소 수배 요청이라는 글이 게시된 데 이어 3월 19일에는 신남성연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영배 재판관의 차량 번호와 집주소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중국과 연관짓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3월 19일 라이트 테라스 네이버 카페에서는 정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으며 발음이 너무 조선족 북한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모교 인근에 하교촌이 있다, 조선족 말투다, 중국인이 한국 대통령 재판하고 탄핵한다 등의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허위 사실이 퍼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려는 극우 세력의 전략적인 허위 주장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댓글과 라이트 테라스 카페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반수가 존비속 살인범, 더불어민주당 여아 강간 살인과 인육 파티 사건부터 보도해라 등 비방과 허위 사실이 담긴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같은 날 라이트 테라스 네이버 카페에는 한 유튜버가 완주군 입양 아동을 위해 기부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지하는 좌빨 유튜버가 입양 아동들을 왜 기부할까요? 전 왜 장기 매매랑 하늘이가 기억날까요? 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적 내용이 퍼졌습니다. 현재 네이버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파출소는 네이버에서 신고된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안과 관련해서 김동완 의원이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한 언중이 제소 계획을 밝힙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일면 보도를 통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13건으로 전체 사건 중 0.02%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재의 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민주당 등 야당의 줄탄핵이 헌재 기능 저하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중이 제소를 통해 바로 잡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관련 동조 옹호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이후 유튜브에서는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영상이 다수 확산되었으며 꾸준히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승희, 신의 안수, 성창경 등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극우 유튜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19 서부지법 폭동을 동조, 옹호하는 유튜브 영상 89건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 삭제를 위한 선관위 입장 보고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선관위의 소극적인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 대응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과 관련해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대부분 사건이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 등 선거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계획임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환영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관위가 답변한 것과 같이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청과 오세훈 시장 공관, 강철원 전 부시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명태균과 관계를 부정하는 등 각종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해왔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간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SNS 계정 등을 통해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2차례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 캠프와 명 씨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난센스 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고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았다라고 말했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강혜경 씨도 여론조사 설문안을 오 시장에 유리하게 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명태균 씨와 관련된 오세훈 실장의 거짓말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어 보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법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3번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번째의 주인공도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업 인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폐지 검토, 당연히 풀어야 한다, 재산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것 등의 주장을 했고 실제 서울시는 6월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해제 이후 강남 지역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35일 만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거짓, 예측, 얼빠진 행정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만 대폭 커졌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서울 시민의 몫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시장 왜곡이나 집값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될 때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만 중시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냈을 때부터 정책 실패는 예정돼 있던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으로 서울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적 테러를 희화화한 안철수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무겁게 묻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는 국민께 빠른 정상화를 말씀드리면서 시국의 안정을 약속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 수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드려야 할 국민의힘은 이 혼란을 되려 가중하고 가속화하면서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씻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대한 테러 범죄를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적 테러 행위가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희화하고 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망발에 대해 한 언론인이 전화통화로 해명을 요구를 하자 안철수 의원은 신문에 있는 그대로 썼다라면서 그 문제적 발언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좀 묻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어느 언론에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지 국민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이 인용을 했다는 그 언론 보도가 실존을 한다면 정정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드시 청구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언론 보도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를 창작해서 유포한 책임에 더해 거짓 해명을 늘어놓은 책임까지 추가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증거, 즉 안철수 의원과 언론인 간의 통화를 한 녹취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한 테러를 두고 긁힌 상처, 즉 열상이라고 규정했던 가짜뉴스는 이미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썩은 떡밥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 썩은 떡밥을 또 뿌려대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생사를 오갈 정도의 중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2024년 1월 14일 안철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분명히 자상이라고 언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담당 교수의 언론 브리핑을 인용해서 좌측 흉쇄 유돌근 그 위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라고 적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상으로 알고 있는 과거의 안철수와 열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지금의 안철수가 싸우는 꼴이 지리멸렬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1년 안에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던 그 손가락 아직도 잘 가지고 계시겠죠. 이와 같은 안철수 의원의 망동은 테러 행위를 매우 가볍게 여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책임 또한 막중할 것입니다. 테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박하니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각종 테러가 기획되고 또 실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대통령 영부인 자리에 있는 김건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했다라면서 경호처를 향해 발포를 사주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질책하고 오늘 헌법재판소 앞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는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테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는 못할 망정 희화화하고 거짓으로 치부하는 안철수 의원은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다시 SNS 메시지를 올려서 염치를 챙기라는 등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느냐라는 등 이 안철수 의원의 헛소리가 가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타인의 비극과 아픔을 조롱거리로 삼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는 극우 일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자유낙하라고 표현하고 5.18 광주 영령들의 관을 두고 배달된 홍어들 포장 완료라고 표현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 즉 어묵에 빗댄 표현했던 자들과 매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자격을 저버린 안철수 의원의 과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겁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SNS에 또 한번 도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안철수 의원이 한 언론사 기자와 했던 통화 내역들, 이 통화 녹취록도 한번 꼭 들어보시고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반박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참석자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염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서영교 단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는 너무 어려워서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 되고 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책임을 물어 기본적으로 탄핵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불법 포고령을 내렸고 그리고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고 법관까지 체포해 수거해서 어쩌면 살해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시신을 감싸는 비닐백, 영현백을 군에서 3,114개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이관은 도대체 뭐죠? 종이관을 1,000개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문자를 주고받은 군의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 오읍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상원의 수첩에 의하면 오읍리에 이 정치인, 법관, 언론인 등을 수거해서 거기서 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역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모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드디어 총을 쏘지 뭐 했냐? 이러라고 총 준 거 아니냐? 총을 쏘지 뭐 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것을 들은 경호처 관계자가 윗사람에게 보고한 그 내용이 녹음이 포렌식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도대체 저희 말씀드리는 중에 전화하시는 분이 계셔서 기자분 중에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총을 쏘지 뭐 했냐? 이재명 대표 쏘고 자기도 XX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드러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백혜련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로부터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모양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혹시 계란이 아니라 그게 돌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게 흉기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계란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돌과 흉기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온 사람들이며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현행범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오세훈, 홍준표, 그 부정과 부패의 사슬의 끝은 어디인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체포되자 총 안 쏘고 뭐 했냐? 흥분.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명태균 게이트 실체 점점 드러난다. 오세훈 압수수색 검찰은 낱낱이 수사하라. 윤석열, 김건희는 마치 테러리스트 같이 행동했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되자 김건희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윤석열은 총은 쏠 수는 없냐라고 물었었고 경호처 차장인 김성훈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부가 나서서 총을 쏘라 말한 것입니다. 지시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김성훈을 구속하라.
윤석열, 김건희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체포되지 않으려고 총을 쏘려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윤, 김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건희의 이 충격적인 발언은 최근 보도된 비상계엄 전 육군이 실제로 구입한 3,114개의 시신수습 용도인 비닐백, 영연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군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1000여 개의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을 실제로 3,000개 넘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저 영연백이 실제로 쓰였을 것입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김건희가 나서서 왜 총을 쏘지 않았냐고 화를 냈을 만큼 윤석열 정권이 모두 김건희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명태균에게 nep, 충성하며 얻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공천에도 개입하고 국정농단까지 일삼았고 비상계엄의 끝에 결국 총 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쓰나미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과 오세훈 시장 공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던 오세훈 시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제껏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라고 딱 잡아떼더니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후보 등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상황에 명태균이 오세훈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2021년 1월 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측근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설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울시장에 자격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첫 번째,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나 받고 두 번째, 이 비용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하도록 한 것이냐는 불법과 위법 의혹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을 7차례나 만났고 두 번째,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세훈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당하게 수사받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증거인멸임을 경고합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차례입니다. 홍준표 시장을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 최용희, 박재기 등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대가성 채용 등 쌓여있는 의혹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판박이입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명태균 측에 최소 8차례 이상의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 홍준표 시장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검은 홍준표 시장과 그 측근들을 낱낱이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극우가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까지 쏘라한 윤석열 부부, 극우를 선동하는 국힘당의 행태에 대한민국이 병들다 못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모든 테러를 끊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동. 예, 저는 오늘 검찰의 부적절한 압수수색과 부실 수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한 언론 매체가 김영선 의원이 타고 다니던 8892 체어맨 차량과 이를 숨겨준 박모 씨 존재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검찰은 일산과 창원에 위치한 김영선 전 의원의 주거지 두 곳을 압수수색해서 노트북, USB,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휴대폰 2개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영선 의원이 주로 타고 다니던 8892 체어맨 차량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김영선 의원의 오랜 지인인 박모 씨가 본인 자택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 매체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모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폰 3대와 유심칩 그리고 동영상 자료 등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박모 씨 존재를 검찰이 모르고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김영선 전 의원은 박 씨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확인서를 써서 검찰에 내달라고 부탁했고 검찰은 이를 수사 보고서로 내용을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박모 씨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본 결과 박모 씨는 김영선 의원이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김영선 의원이 창원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고 주 1회 이상 만날 정도이고 또 김영선 의원이 검찰에 출두할 때도 동행하고 구속된 이후에도 매주 한두 번씩 면회를 갈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박모 씨가 숨긴 증거들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영선 전 의원이 사용했던 체어맨 차량과 그의 휴대전화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대부분의 내용들의 녹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반드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진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그것이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는 지켜볼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아니, 체어맨? 예. 체어맨도 증거인멸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큰 자동차도 증거인멸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큰 자동차를 검찰은 못 찾나요? 검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철저하게 모든 증거를 다 찾아서 철저히 수사하고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김영선 등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일 국회의원 김용만입니다. 오늘 헌재 앞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정치 테러로 얼룩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은
마치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부부젤라 소리, 1인 시위를 빙자한 수십 명의 불법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향해 날아든 계란이나 바나나, 물병 등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욕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전 경찰에 단호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방관하는 가운데 백혜련 의원님은 불법 시위대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의 행태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장 위치 바로 뒤에서 불법 시위를 자행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동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양정무 당협위원장은 거친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내란을 주도한 세력을 지키기 위해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까지 조장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세력일 뿐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하죠. 제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불법 시위단은 이를 악용해서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1인 시위가 아닌 명백한 불법 집회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시위의 목적, 장소,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성격의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 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주째 이들을 방치하며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우리 당원 및 유튜버분들 말씀하시길 경찰이 우리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왔을 뿐 치안 유지 목적이 아니라며 방관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불법을 방치한 결과 오늘과 같은 정치 테러가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시위대를 해산하십시오. 그리고 계란 투척, 욕설과 같은 정치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임하십시오. 작금의 무법 상황과 테러 위협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극우 세력의 물리적인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정의와 법리에 의해서만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십시오.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까지 나서서 불법을 자행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헌재 앞에서 물러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틀렸습니다. 19일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의료 민영화와 상업화를 위한 계약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큰 피해를 보면서도 기다리며 간절히 요구해온 것은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 방안은 그와 다른 대책이라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지역병원 육성, 1차 의료 강화 등 구호를 내걸고선 정작 해결책은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이나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 강화 없이
민간 병원에 의존해서는 의료 공백,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 여부를 심의위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가 중대 과실을 판별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게다가 단순 과실까지 불기소와 형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개혁도 이윤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문제입니다.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이 아닌 시민과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의료개혁의 갈짓자 행보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망치지 말고 국민의 심판부터 받으십시오. 공공의료 강화로의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 축복 남재영 목사, 법원의 출교 효력 정지를 환영합니다. 법원이 성소수자를 축복해 교단에서 출교된 남재영 목사의 징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입니다.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남재영 목사의 출교 처분은 그 절차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기소장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재판위원회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징계가 얼마나 날림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는지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를 비롯한 교계 전반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시민권을 존중하고 사랑과 포용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그 어떤 사회적 약자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함께 연대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것,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 대개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험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민주당이 자신의 암살 위험 자작극 의혹에 관해서 느닷없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특수공작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 제보자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서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실에서 오늘 오전까지 경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작극 의혹이 짙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속히 이 본인의 암살 위협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되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도 탄핵하고 그리고 고소, 고발, 특검을 일삼는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본인의 이 암살 위협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는지, 이 선택적 고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 암살 위협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다시 이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변 협박에 이어서 탄핵 협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최상목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파행시키는 것을 일삼는 민주당이 한마디로 그 탄핵 인플레이션을 끝모르고 폭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 절차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남용하는 행태는 국회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해행위입니다. 법치는 없고 제도를 흉기로 악용, 그리고 협박과 탄핵 만행만 있는 이재명식 조폭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잡은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잡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 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선입 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 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헌정질서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재판이 윤석열 재판보다 중한가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정해 알렸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들께선 또 한 번 허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 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 사건이 윤석열 사건보다 더 중요하거나
빨리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 평의 종결 기준으로는 한덕수 사건이 2월 19일로 윤석열 사건 2월 25일보다 앞서지만 헌재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사건이 12월 14일로 한덕수 사건 12월 27일보다 2주가량 앞섭니다. 국정과 국민 삶에 끼치는 영향이나 사건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탄핵 재판부터 선고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은 헌재의 오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부터 선고하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뒤에 선고하라는 국힘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경도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모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재판 선고일이 결정된 만큼 그 앞뒤로 멀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재판도 열리길 기대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조석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